자, 이어서 김준영 조국신당 의원과 함께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 또 외교 현안들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자, 일단 오늘 오후에 있을 임시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사면 대상을 결정합니다. 조국 전 대표 이제 사면 대상에 올라가 있어서 아마 사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다. 일단 예,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하고 있다. 일단은 법무부의 심사위에 이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그 명단이 올라가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일단 보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조국 전 대표가 당시 이제 수감되는 현장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 이제 8개월 전이죠. 8개월 전인데. 제가 저때 방송 때문에 못 갔습니다. 예, 나오실 때는 가야겠습니다. 나오셨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8개월 너무 이르다,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2년이니까 뭐 1년은 채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두 가지 차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멸문지화, 멸문지화. 예, 네. 표창장 뭐 이렇게 피청장 하나 가지고 과연 이 정도로 멸문지화하는가? 이것은 검찰의 표적 수사고. 네. 예, 무리한 수사고 외국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 특히 보면 심지어 99% 살인 혐의가 확신돼도 증거를 무리하게 수집하거나 불법하게 수사하면 그 자체가 무죄가 되거든요. 네. 물론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자체가 기획 수사고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하면 사실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면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양형의 문제입니다. 양형. 조국 대표도 몇몇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전 가족이 다 실형과 또는 모든 자격을 잃어버릴 정도인가. 또 특히 조국 대표가 8개월 정도 살았으면 실제로는 이건 집행유예보다 더 낮은 형량 벌금 정도로 나오는 많은 양을 지금의 전례를 보면 나온 사면 그 부분이 또 사면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나 저희들은 사면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면되는 게 맞다. 결국 이제 검찰의 표적 수사로 인한 이 그동안의 모습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그 잘못됐던 것들을 검찰 개혁과 포함해서 지금 특검 말씀하신 김건희 뭐 윤석열 이런 것들을 제자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저는 조국 대표의 사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자리 찾는 과정이다. 그래요.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제자리를 찾는 과정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네. 그러면 조국 전 대표의 뭐 역할론, 또 앞으로 행보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사면 이후에는 여러 가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서울시장 출마설도 있고. 아니면 보궐선거 출마설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저는 사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긴 합니다. 워낙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의 역할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무게를 생각하면 뭐 충분히 그런 여론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오시면 본인의 생각에 달려 있고 저는 이제 또 나와서 어떻게 활동하냐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저는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가 미국처럼 저렇게 돼서 사실 내란당이 단 2달 만에 40몇 %를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부조리하거든요. 그럼 3당, 4당, 다당제로 가서 유럽처럼 저는 극한 대결의 구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3당으로서의 조국 대표가 나와서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점에서 그 부분의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보궐선거 그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다 왜냐하면 우리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지금 담양 군수 한 분밖에 없거든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이제 뭐 그것도 한 선택지는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선택지를 하게 되면 원내라든지 특히 이제 당 대표 부분에 있어서 당 대표를 사임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저는 특히 이재명 대표 시절에 대통령 되시고 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면 확장을 위해서 지금 사실 이쪽 진보 특히 이 진영이 너무 공백이잖아요.
정의당 역할도 없어진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점에 나오셔서 더 역할을 하면 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쇄빙선의 역할을 계속 나왔다. 맞습니다. 네, 앞장서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합당설 통합해서 더 크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그것도 사실은 뭐 저를 직접 들은 적은 없는데 아마 뭐 간간히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개헌이나 검찰개혁 같은 데는서는 상당히 협력할 부분이 있지만 네. 또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저는 여전히 한 축을 담당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담당하는 게 맞다. 조국 전 대표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면이 돼서 나오게 될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은 조국 전 대표 나오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만나게 되면? 워낙에 뭐 뭐 정치적 감각도 탁월하시고 예. 나오시면 좀 약간은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물론 당장 당무에 복귀 워낙 당 사정이 사실은 긴급하니까 그 부분 우리가 바라는 바지만 네. 본인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또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아마 가질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직접 들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역할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일단 오후에 국무회의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 외교 현안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면 베트남 서열이 또럼 공산당 네. 서기장 어제 3박 4일 일정으로 우리나라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네. 첫 국빈 방문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11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 서기장 방한이라고요. 네.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응우엔 부정이라고 네. 당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년 만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네, 오게 됐는데 베트남 우리한테 굉장히 전략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고요. 필요하다. 베트남도 우리를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어떤 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특히 삼성을 비롯해 가지고 공장도 많이 있고요. 예. 베트남 경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투자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어서 이 패권 경쟁에서 베트남이 사실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대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네. 베트남과 연대. 그럼 결국 미국과의 여러 협상할 때? 예, 그렇죠. 보시면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이제 부활시킨다고 했거든요. 네. 사실 그 정책의 초안을 제가 사실 짰고 그 이름 네이밍도 제가 했습니다. 그때 이유가 뭐냐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압박하고 중국은 1대1로 압박하는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남방 신북방을 집어넣어서 둘 다 참여해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아세안이나 특히 베트남은 거기에 우리와 뜻을 같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아세안과 30주년도 했고 이 신남방 정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렇고요. 지금 또 경제 협력 부분에 있어서 원자력 협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속철도. 예. 우리가 또 갖고 있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그런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의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방문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게 영토가 길잖아요. 길게 돼 있는데 네. 그걸 고속철로 쭉 한 번에 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 저도 베트남 여행을 해봤는데 그때 네. 슬리핑 버스라고 버스를 타고 쭉 갔던 네. 힘들게 갔던 기억이 그렇죠. 있는데 네. 이젠 철도로 연결해서 갈 수 있다. 우리가 사실은 많은 원조나 또는 차관을 통해서 네. 죄송합니다. 예. 그 도로도 많이 깔아줬고요. 사실 산업도로 같은 부분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네. 또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겠다는 또 베트남에 또 열심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항서 감독도 거기서 네, 맞습니다. 많은 역할을 쌀딩크. 네, 예. 지금도 김상식 아닌가요? 김상식 감독이 있나요? 베트남에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23세 지금 아마 23세인가요? 23세 아마 감독을 예. 하고 있습니다. 꽤 인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연이 이어지고 있군요.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정상회담 그다음에 국빈 만찬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네. 어떤 전략적인 제스처와 또 합의가 나오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성과가 네.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오늘. 또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네. 있는데요. 뭐 포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붙어서 조금 격상될 가능성도 꽤 있고요. 어,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뭐 재계 총수들도 참여할 것 같고요. 그렇네요. 아까 말씀드린 신남방 신북방 부분에서 협력 그리고 왜냐하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 7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예. 베트남 경제 협력을 넘어서 국제 외교 무대 내에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언론과 인터뷰에서 경기도 다낭시라는 언급도 아, 재미있는 또 언급. 사돈 나라. 예, 혼인이 많으니까 사돈 나라라고. 그런 또 많이 또 베트남 여행도 많이 가시고 그러는데 예. 지금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베트남 K9 자주포 도입을 확정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방산, 있네요. 예, 뭐 우리나라 야, K9 방산도 우리가 갈 그렇죠. 여력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실용외교하고 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의 이제 방문 정상회담도 많은 관심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북한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 맞습니다. 예. 여기에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 얘기를 좀 해보면 네. 북한이 이제 비핵화가 아닌 주제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다는 대미 담화가 나온 데 이어서 미국 국무부도 이 담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싱가포르 성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 의지가 있다는 얘기도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느낌 아닌가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달라졌다고 저는 계기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어. 왜냐하면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들을 보면 선거 때부터 예. 당선 후까지 친분 관계를 강조하고 2018년 19년에 잘못됐던 것들은 네오콘들의 방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왔고 네. 계속 이렇게 노크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그동안 반응을 안 했거든요. 안 했죠. 조금이라도 반응을 했다면 트럼프는 한 10배, 20배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반응입니다. 직접 반응은 아니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노크에 대해서 뭔가 간접적인 반응을 하고 이게 첫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여정. 그 전에 물밑 접촉을 저는 했다고 들었고 그랬는데 네. 북한은 안 하고 반응을 있었네요. 안 하고 있었죠. 오.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북한은 2019년에 엄청난 트라우마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66시간을 기차 타고 갔는데 뒤통수를 맞고 왔으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트럼프 얘기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네. 친분 관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딱 짚었지 않습니까? 좋다. 좋은 거 인정한다. 트럼프랑 김정은 좋다. 그렇다. 그러면 또 조건을 또 달았습니다. 예. 정말 하고 싶으면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전제 조건으로 한 건 안 하겠다. 사실 2018, 19년에는 북한이 불만은 있었지만 그 얘기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하겠다. 그러면 대화할 수 있다니까 너무 희망을 가지거나 뭐가 풀릴 거라는 정도의 계기는 아니지만 일단 반응을 했고 네. 또 동시에 남북 관계도 지금 확성기 이제 멈췄다가 이제 어제 아예 우리도 이제 폐기하니까 철거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던 송환했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 풍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북한도 긴장 완화를 원한다. 네. 계속 윤석열 정부 때 올라갔던 긴장 구조 그리고 이 드론까지 보내고 이런 외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북한이 오히려 그 당시에 북한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 오히려 빌미를 주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건 정말 다행이죠. 저 같은 면에서. 그렇다면 제대로 된 관계 이전에 일단은 디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긴장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런 정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행동 대 행동의 모습을 지금 네.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 북한이 늘 얘기했던 게 그럽니다. 예. 판문점 할 때도 우리 이제 문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던 많은 정상회담들의 정신을 잊자고 했을 때 그때 김정은은 뭐냐면 네. 그 자체보다 실천이 문제다라고 했고요. 북한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북한은 처음에 지난번하고 다른 점은 어쩌면 네. 이벤트를 먼저 하고 약속을 지키고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방식보다 실제적인 것들을 한 다음에 성숙됐을 때 하는 걸 원한다는 저는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고 네. 이러면 뒤통수 맞았으니까 네. 그게 아니라 보시면 한국도 보십시오. 크게 뭔 그 이벤트로 만들지 않지만 실제적 조치들을 하고 있잖아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럼 미국도 한테도 그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접근을 좀 잘하고 있다. 네, 일단 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정동영 장관도 네. 물론 이제 어제 또 북한의 국방성에 이제 나와서 우리 그 미국과의 얼지 프리덤에 대해서 도발적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만 정동영 장관은 이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것도 좀 스케일 다운이라고 하죠. 규모를 좀 줄이고 그다음 북한에 대한 참수 작전 같은 공격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건의를 했었는데요. 네. 저는 이번은 워낙에 이제 사실 이 연습을 훈련을 준비하는데 뭐 1년 이상 걸리니까 저는 또 내년엔 또 초반에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맞춰가는 네. 신뢰 회복과 긴장 완화에 맞춰가는 것들을 좀 시도할 필요가 있다. 너무 빨리 국민들 이 기대 관리라 그러거든요. 국민들한테 이제 너무 많은 걸 줬다 사실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에 조금 다르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북한도 그걸 원하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조용히 이제 가고 있고 뭐 이제 미국의 움직임도 이제 북한이 이제 주시하고 있을 텐데 네. 미국도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도 좀 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생각은? 제가 그런 말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평화 강박증이거든요. 이게 이제 매우 평화롭다기보다도 이 평화 세계 평화를 자기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네. 있어요. 그래서 취임 선서의 취임사에 마지막에 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실제로 어제도 보면 이 뭐 캄보디아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디죠? 콩고하고 르완다 했죠. 캄보디아 태국 했죠. 아, 그렇네요. 인도 파키스탄 파키스탄, 했단 예. 말이에요. 피스메이커네 진짜. 그리고 그 말 하면서 뭐냐면 또 그가 이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이 오바마입니다. 그러니까 받고 싶거든요. 나도 받아야 돼. 실제로 콩고하고 르완다 하고 난 다음에 뭐였냐? 이 정도로는 노벨상 좀 부족하겠지? 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네. 오히려 지금 알래스카에 15일 날 만나는데 예. 내친 김에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받고 음. 북한까지 가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아.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마무리되면 러시아하고 함께 있는 게 북한이기 때문에 네. 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네. 대통령이 가셔서 이 부분을 칭찬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 평화의 피스메이커라는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네. 2018년 19년 노력해준 거 정말 고맙다. 그리고 이번에도 북한에 대해서 그래 손을 내밀어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 부분을 띄워주는 게 다른 협상에도 매우 유리하다. 트럼프의 가장 좋아하는 거. 칭찬받는 거. 예, 꼭 예. 혹시 정부 관계자가 들으시면 이거 중요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칭찬해 주세요. 네. 트럼프 칭찬해 주세요. 이거 중요한 부분을 짚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얘기로 넘어가 보면은 막 25일쯤 있을 거라고 네, 얘기가 좀 나오고 네.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좀 불안한 부분이 주한미군 이 역할 또 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 기자들과 8일 만나가지고 주한미군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숫자 간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예. 관세보다 더 걱정이 되고 제가 지난 4월 29일 날 대만 유사시에 네. 한국 불개입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어놓고 지금 계류 중인 이유도 제가 이걸 예상했고 다른 점은 지난 20년 동안 사실 이게 2002년부터 23년이잖아요. 네. 럼스펠트 그때 당시에 부시의 국방장관부터 시작했던 소위 말하는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주한미군이 북한을 지키는데 묶여 있는 게 아깝다. 미국은 그럴 수 있죠. 그럼 이걸 빼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중국하고 대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합의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서로가 공격받았을 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죠. 인계철선. 대북 억제를 위해서 인계철선인데 네. 그 역할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물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그렇게 확정되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한국군은 지금 전작권에서 같이 딸려가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대만의 유사시에는 한국군이 군대가 우리 젊은 군대가 대만을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민한테 물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브런슨이 아예 그 히어링 그 상원에서 청문회 때부터 이걸 아주 강조하고 뭔가
이거를 하겠다고 이게 기대를 지금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간담회까지 하고 이거. 예, 엄청나게 적극적이고요. 네. 상원 청문회에서 아주 예민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 중국 앞에 놓인 항공모함이다. 이 전쟁 기지로 삼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사실 저는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외교부나 이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사실은 이거를 짚어야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분이 오셨어도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트럼프하고 미국 군부가 좀 달라요. 트럼프는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때우라예요. 군부는 몸으로 때우라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트럼프는 분담금하고 국방비를 올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GDP에 아니면 철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트럼프는 한국이나 동맹국들을 무임승차국이라고 생각하니 이제부터 돈 내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도 비판하겠지만 네. 이제 트럼프 생각을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비즈니스맨이니까. 그러나 군부는 예. 20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이비어 브랜슨이 청문회에 또 한 가지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거리의 폭정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 멀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에.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이분이 뭐 생각하는 것은 이제 대북무기 아니라 대중 억지, 대러 억지를 위해서 이 동아시아의 군을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실 한미일 동맹까지 가려고 했던 게 그 군부가 지금 군부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 군부나 공화당 아직도 상원 의원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탄핵소추한테 기억나시죠? 네. 미국과 일본에 너무 경도됐던 외교를 얘기하니까 미국에서 항의해서 뺐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 군부는 한미동맹과 그다음에 미일 동맹을 이용, 특히 아시아판 나토까지 확대해서 최근에 맞아, 필리핀도 그랬잖아요. 예.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관세 압박보다 더 큰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네. 이 압박이 아마도 트럼프의 그 분담금이나 방위비 얹어서 네.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압박이 시작될 것이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대응해야 될지. 지금 브런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명시적으로 한국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 아하. 자, 이건 진짜 압박이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건데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해야 된다. 뭐 이거는 지금까지 두 당연한 얘기지만. 가지입니다. 보수 정부 때는 그냥 딸려갖고 네. 실제로 윤석열은 한미일 동맹까지도 생각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보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다 이게 국내적 파장을 우려해가지고 좀 뭐랄까 로키로 쉬쉬하거나 모호한 전략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 지금 명시적으로 하라 그랬을 때 이제는 우리가 어디까 한미 동맹이 한계가 어디라는 것들을 네. 우리가 스스로 밝히고 우리가 이거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이거 국민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밀실이나 로키로 했지만 이거는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은 저는 어느 누구도 미군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냐하면 대만은 미국의 합법적 영토가 아닙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까지 바꿔야 돼요. 심지어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SMA도 그거 바꿔야지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올려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방위문 그것 역시 장관. 국회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하거나 국민투표해야 되는 사안인데 예. 그걸 분명히 가지고 국민을 믿고 가야 하고 국민들은 내란 때 이 정부를 지금 정부가 탄생하는데 도움 준 것처럼 저항해내야 되는데 미국의 극우와 한국의 극우가 이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흔들어댈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좀 특검 사법 김건희 구속되는 거 보면서 신화했더니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눈앞에 있네요. 예. 저는 뭐 이번 그거에서 모든 상세한 요구 사항들을 막 받고 이렇게 푸시 뭐 안 할 거라고 보지만 워낙에 뭐 한국의 이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 앞에서 트럼프가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성격이 있으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역제안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는 돈이고 군부는 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이에서 트럼프가 좀 낫습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역제안을 해서 줄이고 싶어요? 줄여도 돼요. 우리가 재래식 무기는 북한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확장 억제. 그렇죠. 미군이 미국의 핵무기 네. 핵우산을 제대로 확보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있는 이 주한미군은 아주 전형적으로 너무 낙후된 군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대북억지니까 주로 지상군이고 네. 여기 공군도 F-35 중심이 아니고 F-16에 낙후된 거예요. 실제로 주한미군은 미군의 여기에 대해서 인계철선으로 한국에 대한 심리적 네. 확신, 그다음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감축해라고 해도 됩니다. 아하. 그거를 이 핵우산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전자권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브런슨은 전자권도 지금 안 준다고 하잖아요. 예. 다 가져가려는 거예요. 돈도 더 내라. 실제로 전략적 연수도 확보하겠다. 전자권도 못 주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걸 두고 이 주장, 그러니까 군부의 주장이 이제 세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두고 우리가 잘 설득을 하고 예. 돈도 좀 올려줄 수밖에 없으니까 좀 올려주면서도 지켜내야 된다. 지켜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입장이 명확해야 되겠죠. 그렇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공론화하고 네.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그렇고 어. 지금 저는 미국이 저렇게 빨리 나올 때 우리 관세도 그렇잖아요. 버티는 거잖아요. 네. 너무 빨리 약속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는 유한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티면서 국론을 모아서 제대로 대처해야 된다. 네. 이거를 얼렁뚱땅 가서는 우리 미래를 이거를 그 인질로 잡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문제군요. 이걸 계속해서 공론화하고 우리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 보니까 미국이 원래는 이제 방위비, 네. 국방비, 우리 이제 국방비를 현재 GDP 2.6%에서 3.8%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네,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초안에는. 예. 뭐 그 얘기는 없었다고 우리 정부는 일단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에 다시 등장할 수도 있고. 저는 그 부분은 등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가 그 나토에서 그렇게 푸시를 해가지고 결국 5% 받아냈다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계속되는 아젠다였고. 자기가 업적을 만들었다. 근데 이렇게 여기서도 하니까.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향후 10년을 잡았거든요. 나토도 아하. 2025에서 2035인데 우리는 2.3%인데요. 이거 계산이 조금 우리는 너무 우리가 불리하게 계산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직접 예산입니다. 무기, 군대, 네. 국방비가. 근데 지금 이제 EU? 나토는 예. 나토는 대부분의 간접 비용이 그래서 2035년에도 3.5%와 1.5% 다시 말해서 직접은 3.5%까지 간접 1.5% 합쳐서 5%입니다. 간접은 뭡니까? 간접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군대 앞에 도로 뚫는 겁니다. 심지어 이탈리아는 예. 제일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뭘 집어넣냐? 네. 시칠리아에서 본토를 연결시키는 대교를 국방비에 집어넣었어요. 대교 건설을 거기 시실리 있으면 잘 아시잖아요. 예. 시실리와 본토를 연결시키는 국군을 국방부에 집어넣었다고요.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트럼프한테는 5% 모든 국가가 한 것처럼 포장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요 이거 다 올릴 수 있고요. 특히 분담금도 국방비로 넣으면 됩니다. 우리 분담금 지금 국방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네. 우리는 그렇게. 우리한테 박하게 너무 엄격하게 2.3%예요. 그래도 대부분의 주요국 유럽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방위 분담금도 국방부에 넣든가 아니면은 국방비 올리면서 네. 우리 방산에 또 투자를 할 수 있고. 방산에 투자할 수 있고요. 그것도 우리도 다리도 하나 깔죠. 예, 기지도 그렇네. 그런 또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리고 그걸 준비가 10년 있으시죠. 동안 하면 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뭐 트럼프도 진짜 이제 3년 하면 3년 몇 개월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더 못하니까 연임을. 특별히 뭐 내년 중간 선거를 봐야 되는데 국내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버티는 게 필요하다. 그래요. 너무 성급하게 압박에 하지 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외교 현안에 대해서 정말 좋은 팁을 계속 들고 있는데 네. 꼭 대통령실에서 정부에서 꼭 봐야 되는 영상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특히 이제 주한미군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일본 도쿄에 들러서 한일 정상회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는 7월 달에 왜냐하면 셔틀 외교를 복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월 달에 일본, 네. 8월 달에 미국, 9월 달에 이게 이제 되면 9월 달에 이제 전성절까지 쭉 그러니까 일미중 이렇게 한다는 거였는데 일본이 선거도 있었고 그동안에 관세 때문에 실제로 밀린 거고요. 그래서
가면서 그러니까 25일이 정상회담이니까 네. 가면서 일본을 들릴지 아니면 정상회담을 하고 일본을 나중에 들르는 방식이 꾸준히 논의가 됐는데 네. 아마 가시면서 일본 갔다가 25일 가는 걸로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하다. 근데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본도 사실 미국 때문에 관세 협상 통해서 많이 네. 힘들어하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그런데 동변상련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일본이 예. 가장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U인데 유럽인데 관세 압박이나 방위비 압박이나 예. 그리고 실제로 SMA라 우리 분담금 내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같은 그러니까 조건.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을 요청받는 것도 일본밖에 없고요. 네. 한일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대를 하고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 시바가 과거사에서도 열려 있고 그다음에 한일 특히 한중일이 협력하는 이 소위 말하는 지역 협력을 중요시하는 리더거든요. 네. 그래서 극우보다는 가장 그러니까 자민당 내부에서 가장 진보적이라면 그 안에서요. 그렇다면 이시바가 생존하는 게 중요하고 이시바와 회담을 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8월 15일에 이시바가 우리는 이제 광복절이지만 거의 8월 15일 일본한테는 또 중요한 날이니까 네. 평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발신할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본이 지금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을 아마 제가 가기 전에 들렀다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사실 지난 3, 4일 동안에 나가사키를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나가사키에서 우리 민단에서 주최하는 우리 그 희생자, 우리가 세계 제2위의 피해국입니다. 예. 지금까지도 인정받고 못하고 피해. 저는 예. 마음이 원본 아팠습니다. 피해. 본 그 추모 공원에서 구석에 있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저는 그 나가사키 시에서 하는 본 추모식에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보적 정치인들 만났습니다. 네.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한 전쟁이 다시 없어야 되고 핵전쟁이 다시 없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최근에 이제 참의원이 당선된 평생 평화 운동을 하신 분인데요. 네. 이세자키 사원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시바 수상한 이 스승이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분입니다. 네. 선생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이 부분도 한국의 과거사 포함해서 이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서 여기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일본과 또 이제 미국을 가게 되는데 미국한테 그런 메시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사이가 좋네. 네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뭔가 또 잘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전략적으로 네. 또 좋아할 수도 있고. 예.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런 면에서 아까 예. 말씀드린 결국 평화의 피스메이커로서의 트럼프의 역할을 오히려 강조하면서 예. 오히려 트럼프는 심지어 군부하고 다른 생각은 사생 결단을 해서 중국을 거꾸로 때려야 된다는 정도로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군부랑 좀 다른 생각이죠. 다릅니다. 예. 군부는 지금 중국을 주저앉히지 않으면 못한다는 절박함이 있는데 네. 트럼프는 심지어 그게 뭐가 미국의 이익이냐. 물건도 팔아먹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럽은 러시아가 줘도 되고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아시아를 중국에도 줘도 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우리가 왜 세계 경찰이 돼서 미국의 자본과 미국의 그걸 빼앗기느냐는 생각을 하니까 이걸 역이용한다면 군부를 통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를 좀 띄워주고 트럼프가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네. 오히려 군부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를 대중 전초기지로 만드는 것을 막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그렇고 한미 정상회담도 정말 중요하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저는 예.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예. 어려운 대외 환경을 물려받았다. 그것도 특히 윤석열이 다 파견해서 그러니까 참 보시면 하실 일이 많고 좀 국민들이 많이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휴가를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다녀오긴 했지만은 네.
휴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미국과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 또 산재재해도 그렇고 사망사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이 힘을 줘야 된다. 맞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석열이 4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먼저 예상했던 그런 부분인데 서울구치소가 이런 또 얘기를 했네요. 윤석열 데려온 게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구인 관련해 가지고 물리력 행사 시 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 향후에 뭐 조폭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저항하면 그럼 안 할 겁니까? 야, 이걸 계속 저거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저게 뭐 무슨 선례를 만드는 겁니까, 저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은 생각도 들고. 저는요. 뭐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선을 그어놓고 넘었을 때 그 미국의 경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 선을 넘었을 때 엄청나게 하거든요. 엄정하게 대응하잖아요. 저거는 선을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기동 순찰팀이 지난번에 체포영장 할 때 들어갔는데 그때 뭐 잘 못 끌어냈다라는 건데 의자에서 뭐 떨어졌다고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왜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 왜 10명만 갔느냐. 윤석열의 뭐 덩치나 저항 수준을 예상해 본다면 또 건강도 좋아졌지 않겠습니까? 술 안 마시니까. 그러니까. 더 힘이 세졌을 것 같은데 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느냐 이런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전직 대통령 부상 얘기하는데요. 그건 본인이 자초하는 것이고요. 그건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를 돼야죠. 그 과정에서 뭐 생기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기회를 줬고 충분히 저렇게 했다면 저는 이제는 그건 더 이상 저런 변명이 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구치소 상황 보고 있는데 11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구치소 가서 또 현장 상황을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장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끝까지 저열합니다. 끝까지 저열합니다. 소위 말하는 깡패들에 대해 의리도 없는 분이고. 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저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때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보수 유튜브가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동원시켜서 막아달라는. 그러니까 정말 뭐 격도 없고 정말 저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지난주인가요? 윤석열 또 김건희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하셨잖아요. 직접. 맞습니다. 그 어떤 여권법 위반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계속 추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밝혀낸 게 우크라이나에 군인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무기 장비 불법으로 거의 가짜 계약서, 사기 계약서 하면서 불법 계약서 하면서 장비도 지원했다. 그걸 하다 보니 뭐까지 드러냈냐면 거기에는 외교부 장관의 특별 허가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건 대위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래서 사법 처리되잖아요. 지금 재판 중입니다. 똑같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받아야 합니다. 예외 근데 여권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 여권을 허락을 외교부 장관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갑자기 결정돼서 대통령이 정치행위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다 안 받았고요. 김건희 씨도 안 받았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선례로 그 뒤에 산부토건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받고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부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외교부를 안 통했을 수도 있다. 이거 지금 특검에서 조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박진 외교부 장관을 다시 부른 거거든요. 그렇네요. 우리가 이 정보도 특검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야, 우리가 그러니까 의원님 아니었으면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뻔하는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네요. 윤석열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인데 모든 초법적인 걸 다 사용하고요. 그 초법 지금 이 전례를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례를 만들어서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거 꼭 밝혀내야 됩니다. 누가 있는지도 밝혀내야 되고 여권법 위반 혐의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저도 고발했습니다. 바로 직접 가서 고발했습니다. 고발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건희가 내일 구속영장 이제 심사예요.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뭐 구속 당연히 떨어질 것 같고요. 떨어진다. 문제는 이제 또 거기 또 나중에 또 저항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검사할 때 특검. 구속은 될 건데 또 소환 조사하려면은 또 못 나가. 아프다고. 그렇죠. 아프다고 그럴 수도 있고 진짜 또 여성이고 뭐 이래서 또 만약에 자발적으로 안 나오면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네요. 뭐
누가 들어가더라도 몸에 이제 손을 못 대서 못 끌고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저는 영장 나올 윤석열과- 거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걱정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예. 보셨죠? 그 예, 봤습니다. 영상은 예.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렇게 가정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음, 제가 우리가 3년 동안 도대체 누구를 대통령과 이 영부인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그렇죠. 너무 이 몰역사적이고 비역사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네. 돌아보면. 근데 나와서 국민 앞에 서서 한 말이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자기를 얘기를 했다. 가증스럽다. 이 저게 말씀을, 보통은 사람들이 겸손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저게 겸손한 표현입니까? 아니잖아요. 저거는 자기가 한 짓을 피하려고. 다 피하고 예. 또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말하는 무슨 예.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 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는 스스로 믿는 네. 그런 방식의 부인이기도 한 거 아닌가? 부인 또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지 네네. 않는데 무슨 신드롬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예. 나 뭐 다른 사람인 것처럼 네, 예.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자기가 재준 걸 모두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고 네. 구속을 안 당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계속 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나토 회의 그때 당선되고 대통령 당선되고 이제 부부가 나토 회의 갔을 때 그때 했던 목걸이가 지금 또 정말 수사선상에 그렇죠. 올라와 있고 서희건설도 오늘 압수수색을 했고 예, 목걸이 두 가지 다른 목걸이죠. 네, 다른 목걸이인데 이거는 또 이제 모조품 이걸 모친 주려고 최은순 주려고 홍콩에 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계속 바뀌고 있고 계속 바뀌고 있고 전혀 목걸이 나오기 진실이 전이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아니, 얘기하든 간에. 보면 수많은 녹취록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행동했습니까? 엄청나게 거의 뭐 누구 그냥 바로 이름 불러가면서 내가 어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기 목소리가 아닙니까? 그 사실은 이명수 기자는 통화할 때도 내가 뭐 그러니까요. 권력 잡으면 그러니까요. 내가 정권 잡으면 뭐라고 그러고 그냥 최재형 목사 만나서 명품백 받을 때 디올백 받을 때도 통일 내가 뭐 통일 뭐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주어가 다 나예요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네, 내가 그런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참 뭘로 보는지 예.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 커져갑니다. 예. 나쁜 웨이로 부창 부수가 대단합니다. 나쁜 의미로. 나쁘면 부정 부수. 그러면 두 부부가 같이 구속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들리니까 그건 조국 전 대표 어떻게 했는데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오죠. 예. 네. 그리고 박근혜 수사할 때 최순실은 또 어떻게 했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자신이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어떻게든 법의 잣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예. 이건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치소 모습도 함께 좀 여러분과 보고 있는데요. 어떤 현장 조사 결과 나올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네. 외교 현안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대통령께서 꼭 보길 바라는 아니면 저도 여론을 통해서 전하겠습니다. 근데 좀 전해야 될것 같아요. 예, 뭐 저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가시기 전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똑같은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헌법을 회복했잖아요. 그 정도의 사실 도전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네. 특히 미국의 극우는 대통령이 만나러 가면 이 미국의 극우 마가 중에 극우는 우리 대통령을 부정선거에 당선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트럼프가 상대방이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한테 무례하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봐요. 이런 걸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 대한 협박, 그다음에 관세, 안보 이런 데 대해서 같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극우의 생각과 우리나라 극우가 네. 서로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양쪽에서 협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 정부 이 민주적으로 탄생한 정부를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여기는 우리 안보 주권이 있고 네. 우리의 사실 우리가 세운 주권 정부, 우리 국민 주권 정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한미 정상회담 또 진행되고 하면 한번 평가하는 자리로 또 의원님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